저는 무려 5년 동안 사랑을 나눈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 만큼 긴 시간이었고 우리는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었지요. 하지만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집안은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그 무리한 요구들로 인해서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서로 양보하고 도와가며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 해도 모든 것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건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부담할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비 시댁은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결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챙기려는 상업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살던 집을 아예 무상으로 넘기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건 정말로 제게 닥친 현실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동안 믿어왔던 남자친구마저 자기 식구들의 편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상식밖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저는 그 사람들에게 날강도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엔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 결혼은 무너졌고 저 역시 그 관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온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제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잘 풀리지 않아서 가족이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어요. 한때는 살던 집까지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러나 아버지를 늘 걱정하셨고 사업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행히도 제가 대학에 들어간 시기쯤부터 사업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집안 형편이 좋아지자 어머니도 점차 마음을 놓게 되셨죠. 그렇게 무난히 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의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통근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도 아니라 매매였지만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아버지의 사업이 아주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예전보단 훨씬 여유로워진 덕분에 오피스텔을 대출 없이 구입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저도 부모님께 작게나마 용돈을 드리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부터 서로가 호감이 있었기에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이어졌어요. 그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연애하는 동안 큰 다툼 없이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연애 3년 차 어느 연말에 그는 제게 프러포즈를 했고 저는 어차피 할 결혼인데 천천히 준비를 하자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양가의 인사는 물론이고 상견례까지 다 마쳤고 그때까지 분위기 또한 좋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고 저희 집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줄 여유가 있었지만 남자친구 쪽은 그러지 못한다고 했기에 저도 굳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부모님은 섭섭해하셨지만 그래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던 어느 날 예비 시댁에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한 오피스텔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시댁에 넘기라는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제가 단호히 거절하자 그들은 바로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자기 식구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남자친구마저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5년간의 믿음이 무너진 순간 저는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믿고 의지해왔던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마음이 아팠지만 결혼은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서로의 인격과 가치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은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집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됐다니까. 그걸 아빠가 다시 받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너한테 그 집을 사줬겠니? 그냥 너가 알아서 해. 그때 부모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아직도 맴돌아요. 부모님은 그 집을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사주셨고 저를 온전히 믿었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제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을 앞두고 그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이었죠. 명의를 다시 바꿔 부모님께 드리자니 너무 번거롭고 그걸 팔아서 현금화해서 드리게 되면 분명 그 돈을 안 받으실 분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퇴근 후에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종종 찾아뵙고 통화도 하던 사이였기에 저는 일을 마치고 별 의심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스레 육개장을 끓여 놓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커피를 마시던 중 어머님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말이야. 아들이 그러던데 팔려고 부동산 알아보고 있다 하더라. 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팔아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돈을 보태야 하니까요. 그래. 만약 그 집을 판다면 여유가 좀 생기는 거잖니. 그래서 말인데 예단을 좀 해올 수 있겠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견례 때 분명 예단도 혼수도 생략하자고 양가 부모님들 모인 자리에서 서로 약속까지 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끝을 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게 여유가 생기면 예단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태도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신혼집 말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집 근처로 얻으면 좋겠어. 예단 이야기도 충분히 당황스러웠지만 신혼집 위치까지 일방적으로 정하려는 모습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장은 그쪽에서 너무 멀었고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회사 다니는 것도 지금뿐이지 언제까지 다니려고 해? 여자가 애 생기면 그만둬야지.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요즘에 뭐라더라? 워킹맘. 웃기지 말라고 해. 너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을 하면 저는 당연히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전담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 마치 수십 년 전의 대화를 듣는 것 같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모습에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리고 신혼집은 이미 오빠랑 이야기 나눈 지역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거기서 더 멀어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말에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니? 네 말이 다 맞다는 거야? 라는 말까지 들은 뒤 저는 자리를 나섰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뒤로하고 주차장에서 퇴근한 남자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저를 본 남친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지요. 집에서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저는 대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서운함이 폭발해버렸거든요.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와 요구, 그리고 상처까지 전부 남자친구에게 쏟아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왜 너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라며 혼란스러워했고, 그냥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애초에 우리 계획대로 하자. 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자기한테 그런 말 한 거 나한텐 아무 얘기도 안 했다니까? 근데 나는 이런 일로 너 놓칠 생각 없어. 이번 일 때문에 우리 사이에 금 생기게 하고 싶지 않아. 전화 통화로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과는 너무나도 태도가 달랐어요. 그의 말대로라면 이 모든 건 어머님이 혼자 결정하고 저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한 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100% 신뢰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우리 엄마가 아무리 저런 소리를 하셔도 그냥 나만 믿고 가자. 아마도 그 당시에 그의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저를 지키겠다고도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틀어지기 시작한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회복되지 않더군요. 남자친구는 출장을 길게 다녀온 뒤 저를 보자마자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자그마한 상자 안에는 소소하지만 정성이 담긴 목걸이가 들어있었고 그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잊지 않았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속에서 어머님의 그림자가 다시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이 또 찾아오셨어. 이번엔 혼자서 우리 집 앞까지 오셨더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남자친구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예단과 신혼집 이야기를 또 꺼내셨다고 말하자 그는 그제야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알아듣게 말했는데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되셨나 보다. 자기도 말 잘했어. 저도 이쯤이면 괜찮겠지, 더는 같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둘은 평소처럼 결혼 준비를 이어갔어요. 함께 신혼집을 보러 다녔고 청첩장도 고르고 없는 시간을 쪼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의 표정이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퇴근 후에 만난 자리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잠깐 진지한 얘기 좀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된 걸 직감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만나러 집에 왔다 가셨잖아. 그 얘기는 내가 전에 했잖아. 그게 오늘 또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했나 봐. 그래서 그런지 아빠도 예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더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가 다시 돌아오는 걸까 싶었어요. 왜 저는 계속해서 같은 말로 설명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도 이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희 부모님은 왜 아직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냐고. 딸 결혼에 관심이 있긴 있는 거냐고 하시더라.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믿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서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관여하지 않으셨던 건 저와 남자친구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부모님을 두고 딸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나도 이런 얘기 하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우리 엄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결혼 진짜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결혼 괜찮을까? 라는 그 한마디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마지막 벽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을 믿었고 그도 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요? 미안해. 자기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 엄마한테 양보를 해줘. 알겠어. 그럼 내가 다음에 어머님 만나면 다시 잘 이야기해 볼게.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만나서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결심했어요.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어머님은 아주 뜻밖의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직접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있었던 예단 이야기며 신혼집 문제에 대해 자기가 괜한 말을 꺼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화가 났다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서운했던 감정들이 잠시 누그러지는 걸 보면 저도 아직 많이 순한가 봅니다. 우리 딸 지영이 말이야. 사실 얼마 전에 취직했어. 너한테 얘기 못했지? 내가 예단 얘기만 안 했더라도 다 초대해서 기분 좋게 축하 파티라도 했을 텐데.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착각이었습니다. 너 그 오피스텔 말이야. 그거 팔 거라고 했었지?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집 얘기만 나오면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 집을 팔지 말고 그냥 우리 지영이한테 주면 어떻겠니?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묻기도 전에 어머님은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나도 염치가 있지. 그 집을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야. 걔가 취직도 했고 월급 받잖니. 그러니까 명의만 일단 넘겨줘. 나중에 벌어서 천천히 줄 거야.
그리고 그걸로 우리 사이에 예단이며 혼수며 다 생략하는 거지. 깔끔하잖아. 저는 정말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농담일까 생각했지만 어머님은 아주 진지했어요. 그런 거래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예단이며 혼수며 다 필요 없으니 그 집을 예비 시누이에게 주면 말끔하게 끝내겠다고 했어요. 내 집의 명의를 넘겨주고 대신 예단을 안 해도 된다라니. 그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이건 선을 넘은 일이었어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하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론 내가 계속 참고 있었더니 이렇게까지 우스워졌구나 싶어 참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화보다도 이대로 끝내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감정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을 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님의 눈이 반짝였고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복수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너는 똑똑해. 눈치도 빠르고. 이런 일은 깔끔하게 정리해야 서로 오래 보면서도 덜 불편한 법이지.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이 관계를 끝내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이상해서 그리고 남자친구조차 그런 집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너무 뻔히 보여서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괜히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돼. 당연하죠. 제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제가 던진 말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거래가 성사된 듯한 표정이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똑부러져. 라며 연신 감탄하셨고 심지어는 명의 이전 서류도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하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어떻게든 제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오피스텔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문자로 예비 신우에게 보냈습니다.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 하나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기라고 했죠. 언니 진짜 챙길 게 많네요. 다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가져와요. 우리 두 사람은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하나 설명하려 했지만 예비 신우는 완전 들뜬 표정으로 그냥 도장 찍을 곳만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언니도 점심시간인데 바쁘잖아요. 설명은 됐으니까 우리 그냥 도장만 빨리 찍고 끝내요. 그녀는 말 그대로 도장을 척척 찍었습니다. 아주 신난 표정이었죠. 자기 앞으로 집이 넘어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을 곳만 손가락으로 짚어주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더미 속에는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시세에 맞춰 계산한 금액과 현행 최고 법정 이자율을 반영한 철저한 법적인 문서였어요. 서류 작업을 모두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어머님에게 서류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 보내드렸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분 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방금 너가 보내준 거 잘 받았다. 근데 그 사진 속 서류 말인데 차용증은 뭐냐? 그날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벌어서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용증을 하나 넣은 거예요. 아니,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걸 진짜 문서로 만들 필요가 있냐? 가족끼리. 가족이라서 더 필요하죠. 원래 가족 간 금전거래가 제일 복잡하잖아요. 그러자 대화를 하는 어머님의 음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과의 전화를 대충 끊었고 그리고 이어진 건 남자친구의 전화였어요. 무려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더라고요. 한참을 더 애간장을 태운 끝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진짜 장난하는 거야? 차용증? 이자는 그게 맞아? 잠깐 나와서 얘기해. 남자친구가 우리 집 앞에 와 있다고 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난?
너희 집이 집 한 채를 그냥 가져가겠다는 건 장난 아니고? 내가 쓴 차용증은 장난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나는 정당하게 대응한 거야. 야, 우리 집이 거지냐? 겨우 그 정도 돈을 떼먹을 것 같아? 그래, 말 한 번 잘했네. 근데 진짜 거지가 뭐 따로 있어? 자식 결혼하면서 며느리 될 사람한테 집을 공짜로 달라는 사람이 거지지. 그 집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 우리 부모님 도움으로 힘들게 얻은 집이야.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럼 난 너희 집이 이 정도까지 무례할 줄 몰랐어. 너도 그저 말로만 내 편인 줄 몰랐지. 그때 어머님의 전화가 다시 울렸고 저는 남자친구 앞에서 보란 듯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결혼시키시려면 본인 집에서 뭘 좀 내놓으시든가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예단 달라 집 달라 다 하라는 건 대체 무슨 심보예요? 너 말 조심해. 아, 솔직히 제가 할 말은 끝도 없죠. 어머님 아드님이 저보다 연봉도 적고 집도 없고 부모님 지원도 못 받고 학교도 그저 그렇고 대체 어머님이 어떤 걸로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결혼을 하려면 서로 내놓을 게 있어야죠. 바라는 것만 많고 해주는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잔혹하리만치 폐부를 찌르는 팩트 폭격에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사실 애초부터 그 차용증은 인터넷에서 대충 검색해서 찾아 출력해간 서류였습니다. 정식 효력도 없는 그 종이에 도장을 찍게 한 건 단지 그들의 욕심의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마음 단 하나 때문이었어요. 차용증이라는 건 단순히 도장을 찍었다고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공증을 받아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기죠. 하지만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저 도장 하나 찍혔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당장 그 서류 찢어. 아니, 불태워버리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쳤고 직접 눈앞에서 서류를 찢는 걸 확인해야겠다며 아예 저를 찾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늦은 밤이라 말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에 밖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죠.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여동생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셋이 나와 있었습니다. 너 다 챙겨왔지? 그 서류 어디 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볼일 다 보고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파혼하겠습니다. 뭐? 야, 무슨 파혼을 그렇게 쉽게 말하냐?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파혼이 말처럼 쉬워. 제 말에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5년을 만났는데 겨우 이 정도 일로 끝내자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 감정도 주지 못했어요. 그래, 너랑 나랑 5년이나 만났지. 나는 지난 5년 동안 너만 믿고 있었어. 근데 너는 결국 네 엄마랑 동생 편이었잖아. 그 순간 참을성이 부족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난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그 서류부터 찢어. 알겠어요. 찢을게요. 대신 파혼하는 위약금 다 그쪽에서 내세요. 식장 예약금, 여행사 계약금 다 갚으시면 제가 서류 찢을게요. 이 파혼이 당신들 요구로 시작된 일이잖아요. 뭐야? 네가 다 아무것도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그럼요, 싫어요. 그래서 파혼하는 거예요. 집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식 없는 가족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단 서류부터 찢어라. 위약금 그까짓 거 얼마 한다고?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찢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사실 이거요. 그냥 인터넷에서 출력한 거예요. 원래부터 차용증이고 뭐고 효력도 없어요. 뭐야? 그럼 지금까지 장난친 거야? 장난이라뇨. 저는 진심으로 경고한 거예요. 저와 제 집을, 제 부모님을 우습게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렇게 저는 그 가족과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후 파혼 소식을 전해 들은 저희 아버지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전 남자친구 집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그래도 속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결국 전 남친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셨고 그분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듯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 역시도 파혼 후에 한동안은 쉽지 않았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잊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정말 한때 그 사람을 사랑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오피스텔도 좋은 시세에 팔렸고 이제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마음도 몸도 편안해졌습니다. 전 남친은 헤어지고 한동안은 회사 앞으로 계속 찾아왔어요. 나 엄마랑 연락 끊을 거야.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상상도 못 하겠어. 어떻게 우리의 5년을 겨우 이 정도 일로 끝낼 수 있어? 그렇게 울고 애원하고 며칠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조차 단순히 자기 감정만 중요하구나.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내 입장에서는 너보다 나은 사람 많고 나도 제대로 된 짝을 찾을 거야. 너도 네 수준에 맞는 사람 분명 있을 거니까 잘 찾아봐. 그리고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돌아가라고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정신 차려야 하니까요. 지금 저는 서울 본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 중이고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고 다른 무엇보다 마음이 아주 평온합니다. 그 사람은 연락 끊긴 지 몇 달이 지났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또 찾아온다 해도 저는 이젠 그냥 무시할 거예요. 왜냐면 그는 제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으니까요.